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침전지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보통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자, 그럼 1차 침전지에서 2차 침전지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뭐죠? 유기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지는 거는 뭐죠? 1차 침전지에서는 유기물의 자체의 무게, 다시 말해서 큰 것들, 무거운 것들을 바로 처리하는 장소죠. 반면에 2차 침전지라는 것은 미세한 유기물 자체를 이제 덩치를 키우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처리나 그리고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화학적 처리라는 것은 응집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덩치를 키워서 무겁게 한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에서 가라앉는 슬러지의 성상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1차 침전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전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2지 이상으로 설계가 돼야 돼. 왜 그러냐면 한지를 우리가 청소나 점검이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게 되면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우리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는 항상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2지 이상으로 법적으로 반드시 2지 이상으로 설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표면 부하율이 있어요.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나 수면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나 표면적을 나눈다고 해서 표면 부하율, 수면적을 나눈다고 해서 수면 부하율인데 같은 말입니다.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25에서 40m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죠. 자, 그래서 수면적을 계산했을 때 유량이 미터의 삼성 퍼 데이란 말이에요.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실제로 단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단위를 줄여서 미터 퍼 데이로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5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자, 5번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을 기준한 게 맞는데 분류식과 함유식으로 우리가 나타냈을 때는 값이 서로 달라요. 그죠? 그래서 분류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35에서 70, 함유식 같은 경우에서는 25에서 50을 뜻해요. 분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수와 우수를 다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각기 따로. 반면에 함유식이라는 건 두 개를 합쳐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부하율을 표현을 했을 때 분류식은 35에서 70, 함유식은 25에서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번에서 나타냈을 때는 분류식이나 함유식으로 구별하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거든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우리가 분류식이나 함유식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디에 해당하죠? 함유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함유식의 조건과 별다른 말이 없으면 분류식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함유식의 표면 부하율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침전지의 수면의 여유는 40에서 60cm 정도, 그리고 유효 수심은 2.5에서 4m를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침전 시간은 2에서 4시간. 그래서 2차 침전지에 비해서 1차 침전지는 침전 시간이 조금 작죠.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침전 시간에 변화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라앉는 물질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2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을 시키면서 침전을 하기 때문에 침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처리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침전 시간이 1차 침전지에 비해서는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침전지에 대한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침전지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직사각형을 우리가 장방형이라고 해요. 직사각형의 길이와 폭의 비는 3대 1에서 5대 1 정도, 그 다음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서는 8대 1 정도까지, 그러니까 폭에 비해서 길이가 훨씬 길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슬러지 제거기를 사용해요. 슬러지 제거기라는 게 말 그대로 슬러지를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경사를 좀 크게 두는 거죠. 따라서 슬러지 제거기를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를 하면 스크레이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크레이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슬러지를 제거하는데 기계를 사용했을 때는 바닥의 경사를 크게, 사람이 청소했을 때는 그럴 리 없겠지만 한두 번 정도 하겠지만 사람이 청소했을 때는 경사를 작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바닥의 기울기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표면 부하율이 있어요.
자, 표면 부하율은 2차 침전지에서 표면 부하율은 20에서 30m의 삼성버 제곱미터 데이. 그럼 표면 부하율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면 부하율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처리 효율이 높아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수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형물의 부하율. 고형물의 부하율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농도의 유량을 곱한 값이죠. 그래서 95에서 145kg per 제곱미터 1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형물의 부하율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건 농도 곱하기 유량을 했는데 1제곱미터에 존재하는 고형물의 총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총량이다니까 킬로그램 데이.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것은 1제곱미터에 존재하는 총량을 뜻하는 게 되니까. 자, 그리고 원료위어 부하율. 원료위어라는 것은 고수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넘치게 만드는 거죠. 190m의 삼성 per 미터 데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의미를 했을 때는 뭐냐면 Q라는 미터의 삼성 per day가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각형으로 보면 길이, 원형으로 봐도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형은 뭐를 길이라고 하느냐면 원의 길이는 원의 둘레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원의 둘레는 원주 길이를 뜻해요. 그래서 원주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 곱하기 d. 그래서 길이를 나타낼 때는 원의 길이는 원의 둘레, 원주 길이, 파이 d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 침전지에서 유효 수심은 2.5에서 4m. 자, 그리고 침전 시간을 나타냈을 때 침전 시간은 보시면 3에서 5시간으로 1차 침전지에 비해서는 우리가 침전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2에서 4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반응이나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입자를 키워서 제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전 시간을 1차 침전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려서 침전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하수 처리장의 2차 침전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효 수심은 2.5에서 4m. 자, 그리고 침전 시간은 괴기를 최대 오수량에 따라서 3에서 5시간. 1차 침전지에 비해서는 1시간씩 늘어났어요. 자, 그리고 침전지 수면의 여유고는 40에서 60cm 정도. 그 다음에 고형물의 부하율은 1제곱미터당 고형물의 총량이 되는 거죠. 자, 25에서 40이 아니라 얼마죠? 95에서 145kg per 제곱미터 데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상수 처리 시설에서 침전주 중에서 약품 침전지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약품을 이용을 해서 침전을 시키는 장소가 약품 침전지입니다. 자, 슬러지의 퇴적 심도. 슬러지의 퇴적 심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라앉아 있는 슬러지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보통 약품 침전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가라앉았느냐를 가지고 실제로 보면 처리 효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슬러지의 퇴적 심도는 30cm 이상을 고려합니다. 자, 그리고 유효 수심. 모든 장소는 유효 수심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해요. 3에서 5.5m 정도. 자, 그 다음에 지저라는 것은 약품 침전지의 바닥을 뜻하는 거죠. 슬러지 배제에 편리하도록 배출구를 향해서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고수위에서 침전지 벽체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30cm. 항상 여유고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유고는 여러분들이 각 장치마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약품 침전지에서 여유고는 얼마가 되느냐면 30cm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25번. 상수 처리를 위한 약품 침전지의 구성과 구조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슬러지의 퇴적 심도는 얼마? 30cm 이상. 자, 그리고 유효 수심은 3에서 5.5m입니다. 침전지 바닥에서는 슬러지 배제에 편리하도록 배수구를 향하게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고수위와 침전지 벽체 상단까지의 여유고는 10cm 정도가 아니고 30cm 정도라고 그랬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이런 것처럼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숫자적인 내용에서 정답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과정을 공부하다 보면 여유고도 장소에 따라서 다 여유고가 거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장소에 맞게끔 정확한 수치를 외워두지 않으면 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가장 쉽게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제가 언급해 드리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되고 몰아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수시설에서 고속응집 침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속으로 응집을 시켜서 침전을 시키는 장소를 고속응집 침전지라고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원수의 탁도는 기준이 10NTU입니다. 그래서 10NTU 이상. 그리고 최고 탁도가, 자, 원수의 탁도는 10NTU,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여야 돼요.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탁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1000NTU 이하. 탁도의 단위가 NTU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의 탁도는 10NTU 이상. 그리고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탁도가 높다는 소리는 오염물질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 오염물질을 고속응집 침전지에서 제거하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 처리 수량의 변동이 적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수온의 변동도 어때요? 탁도나 수온의 변동도 당연히 적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처리에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량은 계획 정수량의 1.5에서 2시간분. 자, 용량은 계획 정수량의 1.5에서 2시간분. 자, 그리고 상승 유속이라는 것은 40에서 50ml/min.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는데 단위를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40에서 50으로 나타내는 것은 미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숫자가 큰 값으로 표현되는 거지, 센티미터나 미터로 표시하게 되면 이 값은 상당히 작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 2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정수시설 중에서 후속되는 여과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고속응집 침전기의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조건과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탁도와 수온의 변동은 어때야 돼요? 변동은 적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용량은 계획 정수량의 1.5에서 2시간분. 그리고 최고 탁도는 얼마야 되죠?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 그죠? 그리고 원수의 탁도는 10NTU 이상. 그죠? 자, 10NTU 이상이 맞겠죠? 맞습니다. 자, 원수의 탁도는 10NTU 이상. 그리고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처리 수량의 변동은 당연히 변동은 적어야 되겠죠. 모든 조건에서 변동이 크다는 소리는 그만큼 처리에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조건 자체를 바로바로 바꾸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답은 탁도에 대해서 정답을 출제를 했네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정수시설에서 응집지의 블록 형성지의 특징입니다. 자, 응집이라는 것은 입자들끼리 모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블록 형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미세한 입자들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응집제를 투여를 했어요. 그러면 응집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해야 되죠? 바로 응집하면 안 되잖아요. 고속 급속 교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속 교반을 해서 응집제를 우리가 폐수나 하수에 녹이면서 미세한 입자로 블럭을 형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짧게 150rpm 정도로 2분 정도. 반면에 우리가 급속 교반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블럭 형성지라는 게 완속 교반조예요. 그래서 블럭 형성지에서 약하게 50rpm 정도의 속도로 20분 정도를 우리가 블럭 형성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블럭이 커지게 되면 2차 침전지에서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블럭 형성지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위치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침전지에 붙여서 보통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바로 침전을 시키지. 그럼 여기서 혼화지가 뭐를 뜻하느냐 하면 급속 교반조를 뜻해요.
그리고 침전지가 2차 침전지를 뜻합니다. 아시겠죠? 자, 팁에도 있는 것처럼 혼화지라는 것은 우리가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급속교반, 완속교반. 급속교반은 약품을 녹이고 미세한 플럭을 만드는 게 목적. 완속교반은 거대한 플럭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화지는 급속교반조. 그리고 플럭 형성조는 완속교반조. 그래서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플럭 형성지. 완속교반조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플럭 형성 시간은 계획 정수량에 대해서 20에서 40분간 플럭 형성 시간. 그리고 기계식 교반에서 플럭의 큐레이션의 주변 속도는 15에서 80cm/s를 표준으로 해요. 그 다음 플럭 형성지 내의 교반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하류로 갈수록 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응집지, 플럭 형성지에서는 1번에서 4번까지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오답으로 출제를 해요. 자, 우리가 내용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이 내용 전체가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를 다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대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여러분 교재에. 그러니까 별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바로 정답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직사각형의 표준입니다. 직사각형은 보통 장방형이라고 하죠. 우리가 폐수 처리의 초기 부분에서는 원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요즘은 많이 쓰죠. 그리고 야간 근무자가 블록 형성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근무를 하더라도 야간조에 편입됐다고 해도 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폐수 처리장을 한 번씩 둘러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빠지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야간 근무조들이 술을 한 잔씩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근무를 하는, 낮에 근무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점검을 나가면 안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이 1조가 되어서 폐수 처리장을 상황을 둘러봐야 됩니다. 보통 보면 선임자들이 후임자를 많이 시키잖아요. 네가 한번 갔다 와라. 뭐 별거 없다, 이렇게. 근데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눈으로 살펴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갑자기 조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2명이서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럭 형성지는 단락류나 정체부가 생기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교반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시험에서도 플럭 형성지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수처리 시설인 응집지 내의 플럭 형성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플럭 형성지. 플럭 형성지는 혼화지와 침전지 사이의 위치. 그러니까 혼화지가 뭐고 침전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혼화지는 급속교반조, 약품을 녹이는 조니까. 침전지는 2차 침전지. 그래서 플럭 형성지라는 완속교반조는 침전지와 붙여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플럭 형성은 응집된 미소 플럭을 크게, 미소 플럭이라는 것은 작은 플럭을 미소 플럭이라고 해요. 따라서 작은 미소 플럭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기계 교반이나 우류식 교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반의 강도를 나타냈을 때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어때요?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플럭 형성지는 단락류나 정체부가 생기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교반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면서 바로 예제를 문제 보니까 훨씬 공부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바꿔봤는데, 아마 이제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적합할 거예요. 제 생각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을 예제 문제로 두고 바로 챕터 뒤에 문제를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충분하게 이론과 실전 문제를 공부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바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 목표로 제가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만족을 하실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자, 6번에 보면 정수시설 내에서 급속혼합시설에서 급속혼합 방식은, 그러면 급속혼합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혼합라는 게 섞어주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교반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수류식이라는 게 있고 기계식이라는 게 있고 펌프 확산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류식, 기계식, 펌프 확산에 의한 방법은 급속 혼합 방식이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문제 28번. 응집지 또는 정수시설, 급속 혼합 시설의 급속 혼합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급속 혼합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수류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계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펌프 확산에 의한 방법. 수류식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계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를 이용하는 거죠. 펌프 확산식이라는 것은 펌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혼합을 시키는 방식이고,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면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여과시설. 자, 여과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속여과라는 게 있고 완속여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급속여과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물을 급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속도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기준을 하느냐 하면 120에서 150m/day로 나타내는 게 급속. 반면에 완속 같은 경우에서는 4에서 5m/day. 따라서 완속 교반과 급속 교반의 속도 차이는 한 30배 정도 나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처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와 동일해요. 그래서 여과시설에서는 완속 여과가 물 처리가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과 속도입니다. 그래서 완속 여과지에서 여과 속도는 4에서 5m/day. 반면에 급속에서는 120에서 150m/day의 여과 속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과지의 깊이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우리가 여과지의 깊이라고 하면 하수부 집수 장치 높이. 집수라는 것은 물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물을 모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높이에 자갈층의 두께, 모래층의 두께, 모래무늬의 수심과 여유고까지 다 더한 다음에 얼마를 기준하느냐면 2.5에서 3.5m를 기준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모래층의 두께는 70에서 90cm, 바로 뒤쪽에 다시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모래무늬의 수심은 0.9에서 1.2m, 그리고 여과지의 형상은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장방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위벽 상단은 지반보다 얼마 정도 높여서 15cm 이상 높여서 여과지 내로 오염수나 토사 등의 유입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한냉지라는 것은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한냉지에서는 물이 동결할 수가 있어요. 동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과지를 복귀한다. 다시 말해서 여과지를 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과사의 유효경은, 여기서 여과사는 여과 장치에 사용하는 모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0.3에서 0.45mm. 자, 그리고 균등계수는 2.0이에요. 균등계수라는 것은 모래와 모래 사이가 얼마만큼 균일하게 들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보통 가장 조밀한 상태로 규칙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균등계수가 1.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완속여과에서는 2.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엄청난 상태로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과지는 반드시 2G 이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과지는 2G 이상. 그 이유는 우리가 한지를 사용하게 되면 청소나 점검이나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과지를 사용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2G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지마다, 예를 들어서 열지가 있다고 하면 열지마다 한지의 비율로 예비지를 둬야 돼요. 그럼 지금 20지가 있어요. 그럼 예비지를 2개를 둬야 됩니다. 30개가 있어요. 그럼 예비지를 3개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지마다 한지의 비율로 예비지를 둔다는 게 오답으로 많이 나와. 그럼 보통 5지마다 한지의 비율로 예비지를 둬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지마다 한지의 비율입니다.
자, 문제 29번에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 중에서 완속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완속여과지입니다. 자, 여과지의 깊이, 토탈에서 여과지의 깊이는, 자, 하수 집수 장치의 높이에 자갈층의 두께, 모래층의 두께, 모래무늬의 수심, 그리고 여유고를 더해서 얼마로 나타내죠? 2.5에서 3.5m를 표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완속여과지의 여과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4에서 5m/d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4에서 5m/d. 자, 그리고 완속여과지의 모래층의 두께는 70에서 90cm. 그리고 면적은 양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죠? 속도를 나눠주게 되면 면적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번과 나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정답도 나번에서 정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반면에 급속여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급속여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여과를 시키는 것을 급속여과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급속여과지의 조건에서 먼저 면적을 계산한다고 하면 양에서 속도를 나눠준 값이죠. 당연하죠. 면적은 정수량에서 속도를 나눠주고 유량에서 속도를 나눠주게 되면 면적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한지의 여과 면적은 얼마 이하로 하느냐? 150제곱미터. 그래서 이 문제가 150제곱미터 이하를 200제곱미터 이하, 250제곱미터 이하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오답으로 출제하니까 꼭 숙지해야 됩니다. 한지의 여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자, 그리고 여과사라는 것은 급속여과지에 사용하는 모래의, 유효경은 모래의 크기죠. 자, 모래의 크기는 0.45에서 0.7mm.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과 속도는 120에서 150m/d. 아주 빠르죠. 그래서 완속을 기준을 했을 때, 자, 완속이 4에서 5m/d예요. 속도가. 근데 급속은 지금 보시다시피 120에서 150m/d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얼마가 돼? 30배. 그래서 완속에 비해서 급속이 30배가 커지죠.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면 물을 많이 정수할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정수할 수 있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완속에 비해서는 깨끗한 물을 정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수하는 중력식을 기준을 합니다. 중력식. 자, 그리고 모래층의 두께는 60에서 120cm. 그리고 모래의 최대 크기는 2mm 이내. 그리고 균등 계수는 1.7이에요. 자, 우리가 완속여과지에서 균등 계수가 2.0이었잖아요. 그럼 모래와 모래 사이가 가장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균등 계수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2.0이 되는 완속여과는 그거의 2배로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조밀하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점은 뭐냐면 깨끗한 물은 정수가 되는데 투과 저항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그래서 급속 같은 경우에서도 1.7 정도가 되기 때문에 모래와 모래 사이가 아주 조밀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규로 투입하는 여과 사이의 세척 탁도는 30도 이하. 그래서 체크된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30번을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0번에 보시게 되면 상수 시설이 급속여과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여과 속도가 단층인 경우 120에서 150m/d 맞습니다. 자, 여과 면적이 틀렸죠. 얼마죠? 150제곱미터. 자, 그리고 여과 면적은 양에서 속도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 다음 급속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으며 중력식을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꼭 정리를 하고,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여과속도, 자, 그리고 뭐 모래층의 두께, 유효경, 그리고 모래면 위의 수심, 균등계수 쭉 다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앞에서 안 했던 게 건설비는 완속에서 많이 들고 급속에서 저렴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완속에서 적게 들고 급속에서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균 제거는 완속은 처리할 수 있는데
급속은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단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수 처리 시에서 급속 여과 장치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과압이라는 것은 여과시킬 때 소요되는 압력을 우리가 여과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여과압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력식과 압력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과 속도는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SS의 포획 능력 및 여과 지속 시간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과 속도는 300m/day 이하, 상당히 빠르죠. 그 다음에 여청의 운동 방식에 의해서 고정상형, 그 다음에 이동상형으로 나눌 수 있고 여제의 종류나 공급률, 비표 면적, 균등 계수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하수 고도 처리를 위한 급속 여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여청의 운동 방식에 의해서 고정상형, 이동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버 여청의 구성은 유입수와 여과수의 수질, 그리고 역사적 주기 및 여과 면적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에 관계되는 설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래 여과기인 경우에 여과 속도는 일반적으로 300m/day 이하, 여제의 종류나 공급률, 비표 면적, 균등 계수 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균등 계수는 우리가 최하입경 60%에서 최하입경 10% 입경비. 그래서 모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값에서 10%에 해당하는 값을 나눠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급속 여과지에서 조절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떤 조절 방식을 쓰느냐 하면 유량 제어형, 수위 제어형, 그리고 자연 평형형.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평형이 유지되게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유량이나 수위를 제어해서 우리가 조절을 하죠. 자, 그럼 문제에서는 상수 처리를 위한 급속 여과지의 형식 중에서 여과 유량의 조절 방식에 따른 구별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유량을 제어하는 경우, 그리고 수위를 제어하는 경우, 평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6번을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급속 여과지에서 여과 모래를 사용을 하는데 여과 모래의 기준도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자, 어떤 모래를 쓰느냐 하면 자, 여과 모래의 기준은 강렬 감량이 0.75% 이하, 균등 계수는 1.7 이하, 비중은 2.55에서 2.65, 마모율은 3% 이하.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강렬 감량은 0.75% 이하, 균등 계수는 1.7 이하, 비중은 2.55에서 2.65, 마모율은 3% 이하. 그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게 문제 33번이에요. 상수 시설이 정수 시설 중에서 급속 여과지의 모래 기준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급속 여과지의 여과 모래의 기준입니다. 자, 갑은 강렬 감량은 0.75% 이하, 그리고 균등 계수는 2.7이 아니죠. 2.7이 아니고 1.7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중은 2.5에서 2.65. 여기서 비중이라는 것은 모래의 무게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마모율은 3% 이하일 것.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입니다. 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해줬을 때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건 한두 문제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특히 숫자적인 측면은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컷 공부해놓고 헷갈리면 공부를 하나만 하잖아요. 어차피 찍을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